사람들은 행복을 마치 붙잡아서 새장 안에 가둬둘 수 있는 물건인 양 언제나 욕망의 잠자리채를 들고 다니며 허공을 휘젓는다. 그러나 행복이란 줄에 묶인 애완견이 아니라 어깨 위에 앉은 매와 같다. 주인은 매와 함께 할 수는 있지만 매를 소유할 수는 없다. 그것은 언제든지 날아갈 수 있고 또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다. 안녕하세요. 숲속의 마음 책방 강미정입니다. 오늘 하루 행복하셨나요? 행복하셨다면 무엇이 날 행복하게 만들었나요? 저는 오늘 누군가가 정성스럽게 만들어준 음식, 그리고 파란 하늘, 오랜만에 온 반가운 연락이 저를 행복하게 했던 것 같아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이 바로 무엇이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가입니다. 펴낸 곳은 북플레저, 그리고 리처드 라이더와 데이비드 샤피로가 함께 지었습니다. 이 책은 프롤로그에서 재미있는 이야기로 시작해요. 동부 아프리카의 고원지대를 탐험하던 저자의 일행이 지칠 대로 지쳐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었을 때 근처 마을에서 마사이족의 한 남자를 만났대요. 이 남자는 창 한 자루와 가축을 돌보는 막대기 하나만 들고 있었는데 저자가 커다란 배낭을 메고 있어서 도대체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마사이족의 남자가 너무 궁금해했어요. 저자는 첨단 소재로 만든 가볍고 수납이 좋은 최신 배낭 안에 여행에서 꼭 필요한 갖가지 물건을 철저히 준비해서 넣었던 터라 그 물건들을 모두 꺼내어 자랑했습니다. 비상약, 각종 식기, 가위, 칼, 방향탐지기, 천체망원경, 방수봉투 등등 한없이 쏟아져 나왔죠. 마사이족의 남자는 이 짐들을 하나하나 뜯어보고는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당신을 행복하게 해줍니까? 그때 저자는 온몸이 굳어버렸다고 해요. 자기도 몰랐던 가치관의 급소를 단숨에 찔린 느낌이었던 거죠. 그리고 다음날 자기 삶의 핵심 가치관들을 하나하나 다시 확인하며 너무 무거웠던 배낭을 다시 꾸리고 필요 없다고 생각되는 물건들을 골라내기 시작했답니다. 저자는 이렇게 말해요. 당신의 가방 안에 무엇을 담아야 할까? 그것이 바로 이 책에서 말하고 싶은 이야기의 전부다.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의 짐을 어떻게 꾸릴지 이 책을 읽어보시면서 명쾌한 지혜를 얻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제가 아직 가방에 담지 못했던 하지만 꼭 담고 싶은 그 한 가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1장 무엇이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가? 당신의 웃음은 어디에? 영화 굿바이 뉴욕 굿모닝 내 사랑의 주인공 미치 로빈스는 일더미에 파묻혀 살아가는 광고 세일즈맨이다. 어느 날 사는 게 지긋지긋해진 그는 평생 바라던 일을 저질러 보기로 작심한다. 친구 2명과 함께 서부의 목장으로 카우보이 체험을 떠나기로 한 것이다. 그러나 막상 떠날 시간이 다가오자 그는 과연 자신이 이 여행을 진정 원하는지 고민에 빠진다. 이렇게 잡다한 일상과 인생의 고초를 짊어지고 떠나는 것이라면 값진 여행은커녕 고생길만 될 텐데. 하지만 그의 아내는 망설이는 그에게 무조건 떠나라고 한다. 떠나야 해요. 잃어버린 당신의 웃음을 되찾기 위해서 꼭 떠나야 해요. 남편이 예전처럼 유머 감각을 되찾는 것이야말로 그 어떤 일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그녀는 알고 있었다. 결국 미치는 여행을 떠났고 그제야 비로소 아내의 말이 옳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는 웃음의 가치가 어떤 것인지, 웃음 하나로 인생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새삼 깨닫게 된다. 물론 영화가 끝날 때까지 그의 생활은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다. 그러나 모든 것이 변해 있었다.
전과 똑같은 일을 하고 똑같은 가족과 식사를 하며 똑같은 문제와 씨름하지만 웃음을 되찾은 덕분에 그는 그 모든 일을 새로운 기쁨으로 대하게 된 것이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는 아직 떠나지 못한 미치가 너무도 많다. 그들의 공통점은 웃음을 잃어버렸다는 것이다. 기쁨은 없고 고등학교 수학 시간처럼 지루하고 단조로운 날들만 되풀이되고 있다. 앞으로도 끝없이 반복될 것 같은 이 지루한 삶을 생각하면 맥이 빠지고 만다. 덫에 걸려 꼼짝할 수 없는 삶의 한가운데에 나만 덩그라니 홀로 던져진 기분이다. 사는 신용은 하지만 삶에는 이미 생명이 느껴지지 않는다. 그저 한숨만 나와 이제는 재미란 것이 뭔지도 모르겠어. 과연 우리 삶을 행복하게 하던 그 많은 재미가 모두 다 사라져버린 것일까? 사실은 재미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재미에 너무 중독되어 있는 것이다. 모든 중독성 물질이 그러하듯 사람들은 재미에 대해서도 오랫동안 내성을 키워왔다. 그래서 재미있는 일을 하면서도 재미를 못 느끼고 있다. 정말로 잃어버린 것은 재미와 즐거움이 아니라 그것을 느끼는 감각이다. 재미있는 사람과 함께 있고 재미있는 일도 하면서 모두 재미없다고 말하는 것은 바로 그 때문이다. 나를 나답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사람들은 활기와 행복에 꼭 필요한 미묘하고도 결정적인 요소를 잃어버렸다. 그것은 바로 독창성이다. 나를 진정 나이게 하는 것, 나를 남과 다른 존재로 만들어주는 독창성은 도대체 어디로 갔단 말인가? 20세기의 유명한 교육자이자 심리학자인 알프레드 아들러는 독창성이야말로 행복하고 충만한 라이프 스타일을 유지시키는 필수 요소라고 했다. 하지만 어처구니 없게도 그가 만든 신조어 라이프 스타일은 이제 거의 독창성의 반대 개념이 되고 말았다. 오늘날 라이프 스타일이란 쇼핑몰에서 사들이는 물건, 즉 행복을 위해 꼭 필요한 물건처럼 인식되고 있다. 이렇게 공장에서 틀에 넣고 찍어낸 보편적이고 표준화된 행복에 만족할 수 있을까? 많은 사람이 웃음을 잃어버린 것도 당연하다. 하지만 더욱 무서운 것은 설령 웃음을 발견한다 해도 그것을 알아채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되겠느냐 하는 것이다. 파리의 카페에서 개똥을 밟다. 나는 오랫동안 작가 헨리 밀러와 시인 짐 모리슨의 삶을 합쳐놓은 듯한 라이프 스타일을 갈망해왔다.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는 설명할 수 없지만 일상과 예술의 경계 지점에서 아슬아슬하게 삶을 꾸려나가는 고뇌에 찬 예술가의 삶에는 뭔가 그럴싸한 맛이 들어있을 것만 같았다. 그래서 결국 파리로 떠났다. 세월의 때가 잔뜩 묻어있는 어느 호텔에 여장을 푼 뒤 나는 고뇌에 찬 예술가의 모습이라고 여겨지는 것들은 모조리 흉내내며 살기 시작했다. 옷은 어두운 색상으로만 걸치고 사색하는 표정을 짓기 위해 미간을 찌푸렸으며 그들처럼 보이기 위해 담배도 물었다. 소설가 에드거 앨런 포가 묘사한 철학적 탐정 오기스트 뒤팽처럼 낮에도 커튼을 치고 등불 아래 앉아 책을 펼쳐들기도 했다.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은 정말이지 존재의 어두운 시면을 여행하는 예술가처럼 보였다. 기분이 좋았다. 하지만 그것은 허위의식으로 만들어진 가면의 삶에 불과했다. 언젠가 포브스가 출간 75주년을 기념하여 왜 우리는 그 많은 것을 갖고 있으면서도 이토록 불만인가 라는 문제를 특집으로 다룬 적이 있다. 거기 실린 유명한 저술가들의 글들은 모두 한 가지 공통점을 이야기하고 있었다. 사람들이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까닭은 그들의 삶에 뭔가가 빠져있기 때문이며 그 빈자리는 세상에 없던 신기한 발명품이나 재미있는 장난감으로도 채울 수 없다는 사실, 바로 그것이었다. 우리는 늘 어딘가를 향해 가지만 그 어디에도 다다르지 못한다.
뭔가를 선택하자마자 다른 것을 갈망하며 안달하기 시작한다. 애당초 내게 맞지 않는 것을 선택하기 때문이다. 저 사람처럼 살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저런 라이프 스타일을 갖는다면 행복해질 거야. 그러고는 거기에 따르는 모든 것을 살 수만 있다면 나도 행복해질 거라고 여기지만 그것은 생각의 덫에 불과하다. 사람들은 행복을 마치 붙잡아서 새장 안에 가둬둘 수 있는 물건인 양 언제나 욕망의 잠자리채를 들고 다니며 허공을 휘젓는다. 그러나 행복이란 줄에 묶인 애완견이 아니라 어깨 위에 앉은 매와 같다. 주인은 매와 함께할 수는 있지만 매를 소유할 수는 없다. 그것은 언제든지 날아갈 수 있고 또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다. 행복은 원래 방랑벽이 있어 결코 붙잡아 둘 수 없기 때문이다. 만일 행복을 줄에 묶어둔다면 그것은 시름시름 앓다가 거짓말처럼 사라져버릴 것이다. 너무 꽉 껴안고 있으면 사랑을 느낄 공간조차 없어지듯이 행복 또한 자유롭게 돌아다닐 공간이 필요하다. 행복을 풀어줘 보라. 그러면 당신은 더 행복해질 것이다. 다시 파리로 돌아가 고뇌에 찬 예술가처럼 살고 싶어 했던 그 어리석은 친구를 만나보자. 어느 날 오후 나는 카페에 앉아 보르도를 홀짝홀짝 마시고 있었다. 마치 속세에서 초탈한 듯한 표정을 짓고 담배 연기를 길게 뿜어내며 창밖을 응시했다. 그리고 길을 오가는 행인들의 의미 없는 몸짓을 바라보며 인생의 무상함을 생각했다. 그때 강아지 한 마리가 다가오더니 카페 입구에 쪼그리고 앉아 똥을 싸기 시작했다. 내 눈에는 그것이 지루하기 짝이 없는 일상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 같았다. 나는 와인을 한 잔 더 주문했다. 그리고 사람들이 개똥을 밟고 지나가는 모습을 느긋하게 지켜보기로 했다. 어쩌면 우리의 삶을 요약해 놓은 단편 영화처럼 흥미로울 수 있을 것 같았다. 유쾌하게 길을 걷다 갑자기 아무런 이유도 없이 냄새나는 배설물 때문에 더럽혀지는 것이 우리의 일상 아니던가. 창밖에서 벌어지는 그 무성 영화는 정말 혼자 보기 아까울 만큼 재미있었다. 누군가는 개똥을 밟기 직전에 재빨리 피하기도 하고 또 덜어는 그냥 밟고 지나갔다. 개똥 하나를 놓고 마치 서커스의 공중고개와도 같은 아슬아슬한 쇼가 벌어지고 있었다. 나는 슬며시 미소를 짓다가 결국 큰 소리로 웃었다. 그때 카페 주인이 의아한 표정으로 다가왔다. 나는 그를 맞은편에 앉게 한 뒤 철학에서부터 메이저리그에 이르기까지 많은 대화를 나눴다. 우리는 금세 친해졌다. 잠시 후 그는 내게 자기 아내를 소개해 주었다. 저런, 너무 야위었군요, 미국 양반. 그의 아내는 주방으로 들어가더니 토마토 수프를 한 사발 내왔다. 여태까지 먹어본 중에 가장 맛있는 수프였다. 카페 주인은 나를 위해 기꺼이 특제 와인을 땄고 우리 모두 흠뻑 취하기 시작했다. 그날 저녁 나는 지난 5개월 동안 파리에서 나누었던 것보다 더 많은 대화를 그들과 나눴다. 그리고 카페 주인 내외와 흥겹게 취해가는 동안 어느덧 예술가의 고뇌 따위는 싹 잊어버리고 말았다. 가게가 문 닫을 시간이 되어서야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새로 사귄 친구들과 포옹을 나누고 즐거운 마음으로 카페 문을 나섰다. 그리고 바로 그 개똥을 밟은 것이다. 그 순간 나는 파리의 하늘이 온통 떠나가도록 폭소를 터뜨렸다. 그렇게 나는 웃음을 되찾았고 그 웃음은 파리에서 돌아온 뒤에도 오랫동안 내게서 떠나지 않았다. 만일 길을 가다 개똥을 밟게 된다면 크게 웃어보라. 그리고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이 과연 내게 맞는지 생각해보라. 어쩌면 개똥이란 자신에게 솔직해지라는 신호일지도 모른다. 피에로의 가면을 쓰면 웃을 수 있을까? 영화 007의 주인공 피어스 브로스넌이
멋진 정장을 입고 우아하게 보드카 마티니를 마시고 있다. 이 한 편의 광고가 전파를 타는 동안 TV 앞에 앉아있던 내 친구는 배우가 입은 양복을 이미 마음속으로 주문하고 있었다. 잠시 후 친구는 캔맥주를 따려다 갑자기 근처 술집으로 달려가 이렇게 주문했다. 보드카 마티니. 젓지 말고 흔들어서. 아무렴 무슨 상관이랴. 적어도 그날 저녁만큼은 007 주인공처럼 매력적인 남성이 된 기분에 한껏 젖어들 수 있었다. 다음날 친구가 주문한 것은 럭셔리한 양복이 아니라 등산 장비들이었다. 출근할 때 펼쳐둔 쇼핑 카탈로그에서 히말라야를 오르는 탐험가의 사진을 보고 한눈에 반한 것이다. 그 뒤로 나는 그 친구가 히말라야를, 아니 마을 뒷산이라도 오르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TV와 인터넷을 통해 쏟아지는 무수한 광고에서 우리는 포장이 잘 된 라이프 스타일을 날마다 접한다. 아무리 절제력을 지닌 사람이라도 한두 번쯤은 광고 속 이미지들에 현혹되어 제품을 구입한다.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것 같은, 그래서 그 제품만 사면 광고 이미지와 같은 라이프 스타일을 갖게 될 것 같은 착각에 빠져 우리 삶에는 이렇게 욕망의 유효기간이 지난 상품들만 무수히 쌓여간다. 먼지를 뒤집어 쓴 잡동사니가 잔뜩 쌓여있는 창고를 떠올려보라. 우리의 삶이 그런 꼴이라면 참을 수 있을까? 미리 포장된 라이프 스타일은 다른 누군가에게 나의 삶을 대신 살게 하는 것과 같다. 포장된 라이프 스타일이 보여주는 것은 언제나 성공한 스타들의 이미지다. 그들은 늘 미소를 짓고 있으며 아름답고 건강하다. 그들은 자신감이 넘치는 표정으로 이렇게 말한다. 자, 이제 선택하세요. 그럼 당신도 이렇게 멋지게 살 수 있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선택한다. 그리고 자신이 선택한 라이프 스타일이 효과가 없을 때 사람들은 라이프 스타일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의심하게 된다. 아, 뭔가 딱 하나가 빠진 것 같군. 그것만 있으면 진짜로 행복해질 수 있을 텐데. 이것이 바로 카탈로그 쇼핑식 인생관이다. 그런데 문제는 거의 매일같이 새로운 쇼핑 카탈로그가 배달된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채워지지 않는 욕망 안에 갇힌 채 무의미한 쳇바퀴만 굴리고 있다. 설레는 마음으로 사들인 물건들이 결코 우리를 만족시켜주지 못하는데도, 아니 만족을 못하기 때문에 더 많이 사들인다. 그렇게 물건을 쌓아두는 일에 점점 중독되면서도 내성 역시 강해진 탓에 영원히 만족을 느낄 수 없다. 하버드 대학의 경제학자 줄리엣 쇼어가 과로하는 미국인들이란 책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20세기 중반 이래 미국인들은 선택권만 주어지면 좀 더 높은 임금과 좀 더 많은 여가 시간이 주어지는 곳으로 끊임없이 옮겨 다닌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 과연 행복해졌을까? 여론조사 결과 절대 다수가 NO라고 대답했다. 때문에 우리는 더 많은 일, 더 많은 상품, 그리고 더 심각한 지구 파괴의 쳇바퀴 속에 갇혀버린다고 줄리엣 쇼어는 말한다. 늦은 저녁 퇴근길에서 문득 차창에 비친 자기 얼굴이 낯설게 느껴진 적이 있는가? 즐겁고 행복한 인생을 살고 싶어 하던 그 젊은이는 어디로 갔을까? 어렵게 취직한 직장에서 청춘을 바쳐 열심히 치열하게 살아가던 이들이 어느 시점에 이르러 깊은 한숨을 내쉰다. 아니, 이게 다야? 즐겁고 행복한 인생은 도대체 언제부터 시작되는 거야? 성공해야 행복한 것이 아니라 행복해야 성공한다는 단순한 사실을 우리는 너무 쉽게 잊고 산다. 사람들이 대부분 겪는 비애는 자기만의 성공관을 전혀 갖고 있지 않다는 데 있다. 그들은 잘 포장된 행복의 이미지를 돈으로 사면 행복해진다고 믿어왔다. 이것은 마치 피에로의 가면을 쓰면 자신도 웃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과 같다. 항상 웃고 있는 피에로의 가면을 쓰게 되면 나도 웃는 사람이 되는 것일까? 바뀌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흘러간 노래 가사처럼 아무도 안 본다고 해서
눈물이 감춰지는 것은 아니다. 웃음이라는 명약. 셰익스피어의 희곡 한여름밤의 꿈에서는 밤의 유쾌한 방랑자인 숲의 요정 퍽이 등장한다. 그는 여기저기서 오래된 추문들을 들춰내어 현명하고 젠치하는 속물들을 한없이 놀리고 다닌다. 셰익스피어는 퍽의 익사를 통해 관객들이 어떻게 배꼽을 잡고 웃음에 웃음을 보태게 되는지 잘 보여준다. 한여름밤의 요정이 뛰노는 숲에서는 즐겨야 할 시간을 결코 헛되이 보내는 법이 없다. 18세기 프랑스 시인이었던 세바스티앙 샹포르는 가장 황량한 날이란 한 번도 웃지 않았던 날이라고 말한 바 있다. 배꼽 빠지게 웃어본 날이 언제였는지 기억할 수 있는가? 우리는 얼마나 많은 날을 황량하게 보냈을까? 편집자이자 작가인 노먼 커즌스는 웃음의 치유력이란 책을 통해 내분비 질환으로 고생하던 그가 어떻게 고통을 이겨냈는지에 대해 이렇게 회고하고 있다. 한 10분 동안 배꼽이 빠질 정도로 웃고 나면 실제로 진통 효과가 있으며 최소한 2시간 정도는 고통 없이 잠을 잘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가 자신을 위해 고안해낸 치료법은 유명한 희극 배우 막스 형제의 코미디 영화를 보는 것과 유머책을 읽는 것이었다. 그러나 병실에서의 웃음요법에는 한 가지 부작용이 있었다. 그것은 다른 환자들에게 방해가 된다는 점이었다. 웃지 않는 환자들에게 타인의 웃음은 방해가 될 수밖에 없다. 여기에 대해 노먼은 대형 TV가 없었다는 게 못내 유감이었다고 수레한다. 왜냐하면 웃음은 혼자보다 함께 웃을 때 더욱 효과가 커지기 때문이다. 노먼 커즌스는 웃음으로 건강을 되찾는 과정에서 뜻밖의 선물까지 얻었다. 웃음이라는 명약을 규칙적으로 복용하다 보니 감정 표현을 훨씬 잘하게 됐다. 실컷 웃고 나면 온몸의 긴장과 정신적 스트레스가 풀리게 되는데 이때 꼭꼭 숨겨둔 감정들을 쉽게 밖으로 끌어낼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좋은 감정이든 나쁜 감정이든 마음에 쌓아두면 결국 질병의 씨앗이 된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성형수술로 얼굴을 얼마든지 고칠 수 있지만 기술이 아무리 발달해도 웃지 않는 얼굴을 웃는 얼굴로 바꿀 수는 없다. 잘 웃는 사람들은 누구나 명랑하고 다정한 인상을 지니고 있다. 19세기 영국의 철학자 토머스 칼라일은 진심으로 그리고 온몸으로 웃는 사람은 절대로 구제불능의 악한이 되지 않는다 라고 했다. 반면에 유머를 잃은 사람들은 대체로 너그럽지 못하다. 감정적으로 딱딱한 틀 안에 갇혀있는 삶은 어둡고 음산하기만 하다. 그런 틀을 단숨에 깨뜨려 버리는 것이 바로 웃음이다. 인간이 지닌 것 중에 웃음만큼 놀랍고 즐거운 반전의 힘을 지닌 것이 또 있을까? 지금 당장 웃어보라. 기분이 한순간에 바뀌게 된다. 지루하고 답답한 마음으로 출근길을 서두를 때 찰리 채플린을 떠올려보자. 그는 이렇게 말했다. 걸음걸이 하나만 바꿔도 관객들은 폭소를 터뜨립니다. 당신의 삶을 관객의 입장에서 상상해보라. 당신이 흑백 무성 영화의 주인공이라면 자신을 어떻게 웃길 수 있을까? 채플린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것은 살짝만 바꿔도 폭소를 터뜨릴 수 있다는 단순한 발견이었다. 웃어야 가방을 제대로 꾸릴 수 있다. 세렝게티의 원주민 마을에서 코이에를 처음 만나던 날, 그 서먹서먹하고 긴장된 분위기를 한순간에 날려버린 것은 웃음이었다. 그리고 밤늦도록 이야기를 나누고 다음 날 뜨거운 땡볕 아래 먼지를 뒤집어 써가며 걷는 동안에도 코이에의 얼굴에서는 잠시도 웃음이 떠나지 않았다. 어떻게 하루 종일 웃으며 살 수 있는지 그저 의아해하다가 짐이 잔뜩 들어있는 배낭을 가볍게 줄이고서야 나도 코이에처럼 웃을 수 있게 됐다. 이렇게 웃음과 유머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는 까닭은 가방 꾸리는 일을 잘 해내기 위해서다.
심각하고 비관적인 상태에서는 짐을 다시 꾸리기는커녕 가방을 꺼내 열어보는 일조차 힘겹기만 하다. 하지만 당신이 웃음을 잃지 않고 있다면, 지루하고 힘든 상황에서도 유머를 생각해낼 수 있다면 분명히 가방을 더 잘 꾸리게 될 것이며 꾸리는 동안에도 큰 즐거움을 느끼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가방을 다시 꾸린 뒤에는 예전보다 훨씬 더 잘 웃을 수 있다. 자, 그럼 이제 웃음을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을 시도해보자. 만일 당신이 창의적이거나 남들의 이목에 기죽지 않는 성격이라면 좀 더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그렇지 않더라도 별 문제는 없다. 웃음이란 아무리 작게 시작하더라도 결국은 박장대소로 이어질 테니까. 스마일 시즌을 만들자. 오랫동안 웃어보지 못한 사람이라면 첫 웃음이 쉽지 않다. 일단 웃음을 터뜨릴 수만 있다면 계속해서 웃기란 훨씬 쉽다. 마치 1단 기어를 놓고 자동차를 굴러가게 하기까지는 큰 힘이 들다가도 2단, 3단으로 올라갈수록 속도 내기가 쉬워지는 것과 같다. 당신의 내면에는 언제나 웃음 폭탄이 대기하고 있다. 그 내관을 건드릴 수만 있다면 당신은 배를 잡고 뒹굴 만큼 폭소를 터뜨릴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화분에 물을 주듯 자신을 위해 웃음거리를 계속 제공해야 할 것이다. 일주일 혹은 한 달 정도의 기간을 스마일 시즌으로 정해보는 것은 어떨까? 이 기간 동안은 가급적 심오하고 우울한 영화보다는 깔깔 웃을 수 있는 코미디 영화를 집중적으로 감상해 보도록 하자. 언제든지 웃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면 당신의 삶은 획기적으로 바뀔 것이다. 나를 우스꽝스럽게 코디해보자. 우울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늘 똑같은 옷을 입는다는 것이다. 기분을 전환하고 싶다면 당장 우중충하고 오래된 옷부터 벗어던질 필요가 있다. 기분을 돋궈주는 요란한 넥타이, 바보 같은 모자, 만화 캐릭터가 그려진 티셔츠를 입어보자.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거울 앞에 섰을 때 양쪽 옷깃 사이에 숨어 당신을 빤히 쳐다보는 미키마우스와 눈이 마주친다면 계속 인상 쓰고 있기가 상당히 어렵다. 사회적 지위와 체면이 문제되는가? 그렇다면 속옷이라도 우스꽝스럽게 코디해보라. 남모르게 씩 웃는 순간이 찾아올 것이다. 서로 바보가 될 수 있는 관계를 만들자. 사랑에 빠진 연인들은 대부분 유치하다. 아무것도 아닌 일에 깔깔 넘어가고 썰렁한 농담에도 폭소를 터뜨린다. 남들의 시선 따윈 아랑곳 없이 길을 가다가도 웃고 장난치고 어린아이처럼 까불어댄다. 도무지 심각함이라곤 찾아볼 수가 없다. 누가 새치기를 하거나 막차를 놓쳐도 그저 픽 웃고 만다. 사랑에 빠지면 세상의 밝은 부분밖에 안 보인다. 꼭 사랑이 아니라도 좋다. 가장 친한 친구와 함께했던 시간을 떠올려보라. 폼잡을 필요도 없고 실수를 해도 아무렇지 않은 그런 친구라면 함께 보내는 시간들이 그저 유쾌하기만 하다. 바보 같은 장난을 치고 끝없이 농담을 해가며 낄낄거리다 보면 시간이 어떻게 흘렀는지도 모르게 된다. 사랑을 하거나 친한 친구와 함께 있을 때 우리가 행복해지는 것은 그 순간만큼 바보가 되어도 좋기 때문이다. 바보가 되면 그동안 나를 경직시켜왔던 모든 긴장을 한꺼번에 날려버릴 수 있다. 얼마든지 함께 바보가 될 수 있는 관계를 만들어보자. 아이들과 함께라면 더할 나위 없이 좋다. 코미디 영화도 함께 보면 더 유쾌하다. 함께 웃을 수 있는 친구들이야말로 당신이 소유해야 할 진정한 재산이다. 하루에 한 가지씩 엉뚱한 일을 만들어보자. 매년 10월 노벨상이 발표되기 전에 하버드 대학교 새 극장에서는 이그노벨상 수상자가 발표된다. 매년 다시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는 업적에 주는 상이 이그노벨상이다. 가령 사육하는 타조의 인간에 대한 구애 행동 연구나
인도 코끼리의 전체 표면적 계산, 애완견이 짖는 소리를 이용해 개의 감정을 분석하는 통역장치 등이 상을 받는다. 별나고 해괴하고 엉뚱하며 때로는 엽기적인 연구들이 해마다 쏟아져 나온다. 얼마나 재기발랄하고 신선한가. 꼭 이그노벨상에 도전해보라는 얘기는 아니다. 어째서 늘 정상적으로만 살아야 하나. 이제 과감히 달라져 보자. 다르게 행동해보는 것이다. 10일간 매일 한 가지씩 일상에서 벗어난 일을 해보기로 하자. 출근할 때 매일 가던 길이 아닌 다른 길로 가보는 것도 괜찮고, 고릴라 가면을 쓰고 사무실 사람들을 경악하게 만드는 것도 꽤 그럴듯하다. 일상을 마구 뒤흔들어 보자는 것이다. 규범에서 일탈해보자. 틀에 박힌 일상에서 벗어나자. 새로운 방식, 전과 다른 방식으로 뭔가를 할 때 어떤 느낌이 들지 궁금하지 않은가? 모든 여행자는 엽서를 쓴다. 홀로 배낭을 메고 이국의 도시를 거니는 여행자가 있다. 보고 듣고 느끼는 모든 것이 낯설고 새로운 이 도시의 어느 벤치에서 여행자는 잠시 쉬어가기로 한다. 이따금 불어오는 바람에서 낯선 향기가 느껴진다. 여행자는 벅차오르는 가슴을 참을 수 없어 펜을 꺼내든다. 그리고 떠나온 곳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 친구에게 엽서를 쓰기 시작한다. 하루하루 줄지 않고 쌓여만 가는 모든 의무로부터 잠시 벗어나 낯선 공간, 낯선 시간에 툭 내던져졌을 때 우리는 비로소 생각에 잠긴다. 세상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일상의 장막들이 서서히 걷히기 시작한다. 그 고즈넉한 시간 속에서 문득 몇 마디가 떠오를 때 자기도 모르게 펜을 꺼내어 엽서를 쓰는 것이다. 누구에게 무슨 말을 하건 그때 당신이 엽서에 적은 몇 개의 단어들은 진정한 대화를 원하는 진솔한 언어다. 인생은 여행이다. 누구나 주어진 삶과 자신의 세계를 걸어가는 여행자다. 그런데 이 기나긴 여행 중에는 왜 엽서를 안 보내는 것일까? 무수한 말과 정보가 오가는 현대를 살아가지만 역설적이게도 우리는 점점 대화를 상실해 가고 있다. 결혼이란 긴 대화이다 라고 했던 니체의 말이 무색해질 만큼 부부들은 시간이 갈수록 침묵의 동반자가 되어간다. 직장 동료를 만나도 친구를 만나도 어제와 똑같은 이야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말만 주고받는다. LA 다저스의 4번 타자가 병살타를 친 이야기, 어느 유명 스타가 이혼한 이야기, 인기 드라마 주인공들의 패션에 대한 이야기. 그 속에 정작 너와 나의 이야기는 빠져있다. 대화의 탈을 쓴 이 무수한 잡담은 각자가 짊어진 가방을 더 무겁게 할 뿐이다. 인생의 절반쯤에서 잠시 멈춰섰을 때 가장 먼저 하게 되는 일은 자신과의 대화다. 지금 여기가 어디지? 나는 어디로 가고 있었지? 자신과의 대화에서 해답을 얻을 수 있다면 행운이겠지만 사람들은 대부분 다른 누군가와의 대화가 필요함을 느낀다. 그런데 누구와 대화를 나눌 수 있을까? 분명한 것은 누구나 간절하게 대화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대화는 허기나 갈증만큼이나 강렬한 인간의 본능이다. 다만 대화가 끊어진 지 너무 오래되어 물길이 말랐을 뿐이다. 만일 당신이 대화의 물꼬를 트는 마중물이 될 수 있다면 기다렸다는 듯이 벗들은 마음을 열고 달려올 것이다. 가방을 풀고 다시 꾸리는 일은 한 사람 이상의 대화 상대와 함께 해야 한다. 물론 혼자서도 충분히 가방을 꾸릴 수는 있다. 하지만 당신의 이야기를 거울처럼 반사시킬 누군가가 있다면 훨씬 더 많은 것을 보게 되고 가방을 꾸리는 일은 그만큼 흥미로울 것이다. 가방을 다시 꾸리는 데 있어 마음과 마음이 만나는 진짜 대화가 필요한 까닭은 그것이야말로 당신이 들고 있는 짐에 대한 진지한 성찰의 시간을
만들어주기 때문이다. 훌륭한 대화 상대를 만나고 싶다면 먼저 자기 자신부터 훌륭한 대화 상대가 돼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그들에게 엽서를 보내는 마음으로 다가가야 한다. 사소하고 가벼운 주제가 아닌 가슴에서 솟아나는 진지한 주제로 대화해야 한다. 네, 오늘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가장 황량한 날이란 한 번도 웃지 않았던 날이라고 했던 18세기 프랑스 한 시인의 말이 유독 와닿네요. 저는 오늘 이 책을 읽으면서 그동안 내가 웃음에 너무 야박했구나. 좀 더 웃고 좀 더 다른 사람을 웃게 해줄 걸 이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도 아이들을 키우는 덕분에 많이 웃을 수 있어서 그래서 행복하게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더 웃고 웃기면서 배꼽 빠지게 웃을 일도 많이 만들면서 살아야겠다고 기분 좋은 다짐을 하게 됩니다. 오늘도 숲속의 마음 책방에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